자,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이제 첫 강의인데, 거기 자료가 두 개 나갔을 겁니다. 하나는 그 강의 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임용시험 합격을 위한 7가지 지혜라고 해서 요거는 참고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강의 계획을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날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10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학원에 이제 요청을 해 놓기로는 아마 한 2주 후에는 월요일날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결정이 되는 대로 그렇게 제 사정이 좀 있어서 그렇게 좀 조정을 지금 하려고 협의 중이니까, 혹시 나중에 이제 공지가 나가면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월부터 4월까지는 이성적 학습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머리로 헤드로 공부하는 그런 이론 학습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5, 6월은 감성적 학습법이라고 해서 이제 가슴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이제 체험 학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출 분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8년 동안의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게 되고, 총 문항수는 한 146문항 정도 됩니다. 밑에 이제 기출 분석 A하고 기출 분석 B로 구분을 했죠. 그래서 기출 분석 A는 포놀로지, 모폴로지, 세멘틱스, 프라그매틱스, 그 다음에 소시얼 링귀스틱스, 여기는 그냥 링귀스틱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세부 영역으로 좀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출 분석 B에서는 스쿨 그래머하고 그 다음에 신텍스 모두 합쳐서 한 146문항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빠르게 진행을 해도 5분에서 10분 정도 빠르게 진행을 할 경우에 한 문항당 그 정도 이제 배정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더 이제 걸리는 그런 문항도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일단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는 이태원 영어학 카페에, 네이버에 이태원 영어학 치면 카페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동영상 강의가 올라가는 아모라 IT 층에서도 카페로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 카페에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가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출분석 A 교재하고 기출분석 B 교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포놀로지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기출분석 B에서는 스쿨 그래머하고 신텍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는 요 기출분석 A 교재로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진행을 하게 되고, 기출분석 B 교재는 아마 5월 말이나 이제 6월 첫 강의 들어가기 전에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출간하는 대로 올려놓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분석 비교재가 출간이 될 때, 동시에 같이 기본 심화 비교재가 같이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같은 내용으로 이제 연결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분석 A를 진행할 때 기본 심화 A 교재가 있죠. 그래서 이 교재를 반드시 같이 병행을 하면서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출분석 A나 B 교재에 서술형 쓰기 연습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지문의 중요한 표현들을 써보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제공해 드렸고, 그 다음에 지문 및 자료 분석은 제가 이제 판서를 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공간에다가 써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판서하는 내용은 따로 여러분이 노트에다가 정리했다가 다시 한번 기출 지문과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해서 넣어 놓으면 한눈에 나중에 이제 복습할 때 상당히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특별히 좌측에는 기출문항을, 우측에는 그런 서술형 쓰기 연습하고 지문 및 자료 분석 공간을 넣어 드렸으니까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수업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진도 및 내용을 보면은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 전에는 여러분의 기출 문제를 그 강의 계획에 따라 1주부터 8주 강의 계획이 그 문항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혹시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표시했다가 나중에 카페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업 중에는 뭐 판서 내용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수업 후에는 서술형 쓰기 연습 반드시 과제로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주부터 4주까지는 기출분석 A 교재에 있는 그러한 문항들을 다룹니다. 총 83문항을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5주에서 8주차는 기출분석 B, 즉 스쿨그래머하고 신텍스에 있는 63문항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별로 가능하면 저도 여기에 그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오늘도 17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제 2번 문항은 형태론에서 좀 자세히 다룰 거라고 빼더라도 16문항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한 10분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문항 분석, 특히 이 포놀로지 문항 분석은 굉장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일일이 다 하자면. 그러나 제가 그 가이드적인 측면에서 10분 안에 각각의 문항들을 분석을 하고 여러분이 좀 더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그 3GWS 학습법, 제가 그 1, 2월 기본 심화 A 그 강의를 진행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혹시 오리오 기출 분석만 따로 듣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그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1년 커리 과정을 3GWS 학습법에 따라서 이렇게 강의 계획을 정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여기에 이제 제 강의 철학이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는 기본 심화 AB 교재를 가지고 머리로 이제 공부하라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머리로 이제 헤드로 공부하는 그런 그 이성적 학습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이론 학습이죠, 그죠? 이론 학습, 엉덩이를 붙이고 무조건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그게 바로 이제 그 기본 심화 AB 교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리월은 heart, 이제 감성적 학습법이라고 해서 가슴으로 공부해라. 다시 말해서 이제 체험학습 필요하죠. 체험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될 그러한 그 문제를 기출을 통해서 이제 풀어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체험학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7, 8월부터 11월까지는 또 그때 진행할 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참고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제가 이제 영어학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그 전공 영어 시험에서는 크게 4과목을 이제 그 출제 과목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용 시험에서는 일반 영어, 영미문학, 그 다음에 이제 교수법, 영어학 이렇게 되어 있고, 서답형 유형으로 바뀐 거는 2014년부터 이 유형이 이제 바뀌었는데, 지금 이제 7년 차에 벌써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6년간 이제 서답형 유형을 가지고 시험을 봤었는데, 사실 거기에는 이제 3번의 수정 과정이 있었죠. 2014년도에는 듣기평가가 포함이 되어 있다가 2015년부터는 듣기평가가 폐지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논술형 문항이 2문항이었었는데, 논술형 문항이 1문항으로 줄어드는 두 번째 이제 수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2019년 대비 이제 올해 시험을 보실 분들은 논술형이 아예 폐지가 됐죠. 그죠? 그래서 기입형이 줄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형 폐지됨으로 인해서 서술형 문항이 늘어나는 그러한 조정안이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뭐 다 아실 거고, 제가 또 1, 2월 강의 때 자세히 또 안내를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기입형이 8문항에서 이제 6문항으로 이렇게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서술형이 11문항에서 17문항으로 6문항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5점짜리가 없어지고 다 4점짜리로 이제 조정이 됐고 논술형은 아예 폐지가 됐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여러분이 아마 4월 달 그 전국 모의고사를 아마 보셨다면 아마 이 새로 그 수정된 조정된 그러한 그 문항에 따라서 여러분이 시험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6월 달에도 또 전국 모의고사도 있고 저희 학원에서도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자신을 한번 평가를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전공 영어를 나눌 때 과목을 나누는 거죠. 크게 이제 셋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일반 영어하고 문학, 그 다음에 이제 교수법, 영어 교육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영어학. 그래서 이제 그 출제 그 빈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조금 이제 그 크게 이제 나눠봤을 때 각 연도별로 제가 그 퍼센테이지를 한번 쭉 다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보통은 교수법이 한 평균, 여기는 이제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40% 정도 내외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일반 문학이 한 30%, 그럼 나머지 30%가 영어학 정도가 되겠죠. 그죠? 물론 해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 2018년, 2018년도 그 문학, 과목별 분석을 해보면 영어학이 무려 거의 34%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었죠. 좀 과도하게 출제가 됐었고, 문항수도 8문항이나 됐었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각 과목별로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일반하고 문학을 이제 두 과목을 하나로 묶었을 때 30%임에 비해서 영어학이 30%를 차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중이 높다. 그리고 가장 여러분이 어렵게 이제 그 생각하는, 실제 또 출제에서도 보면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쿨 그래머에서 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스쿨 그래머나 이제 신텍스에서 한 문제가 상당히 이제 고난도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포놀로지는 뭐 무조건 세 문항이나 두 문항 중에서 가장 이제 한 문항이 또 어렵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런 것을 미리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교수법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충실하게 공부하면, 실수하지 않고, 공부하면 거의 맞출 수 있는 그런 좀 평이한, 그런 난이도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뭐, 일반 문학 같은 경우는 좀 복불복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건 좀 쉽게 느껴지고, 어떤 건 좀 어렵고, 근데 쉽고 어렵고의 그 차이가 사실은 뭐 난이도라기보다는 좀 개인적인 그러한 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목별 그러한 출제 빈도는 이 정도 된다는 거. 그리고 사실 이제 그 교육과정에서도 그 지침을 보면 교수법이 한 35% 정도를 이제 그 지침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은 40%를 훨씬 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그 차이를, 개인별 차이를 이 교수법에서 충분히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영어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어학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우리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기 때문에요. 오케이. 자, 이 정도로 해서 과목별 그러한 출제 빈도를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자료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 7가지 지혜는 혹시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제 강의를 이제 들었던 분들은 한 번 더 이제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이 좀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로 이 자료를 들었으니까 5월 시작하면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리뷰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
학습 계획을 시간 단위별로 구체적으로 세워라. 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세우셨나요?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매일 이렇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간별로 체크하시고 월간별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개월 단위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벌써 1, 2월, 3, 4월 이제 5, 6월까지 진행을 이제 하게 된다면 지금 학습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실 이제 학습 계획대로라기보다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하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좀 채워가는, 또 과도한 부분은 좀 줄이는 그러한 그 수정 보완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쭉 넘겨보면 3쪽에 두 번째 지혜는 선택했다면 포기하고 절제하라. 그리고 집중하라. 여기가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택과 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이라고 했죠. 언어 하나를 선택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임용을 선택했다면 나머지를 포기해야 되는, 공부를 선택했다면 나머지를 또 포기해야 되는, 거기에 또 절제와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5쪽에 보면은 세 번째 지혜, 계획하고 결단한 것을 실천하라. 아무리 계획을 잘하고 결단을 했다 하더라도 언행일치가 또 계획대로 실천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아주 일반적인 진리일 것 같지만 사실 이걸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일침을 가할 수 있는, 또는 이제 촌천살인 같은 그러한 그 중요한 경구나 조언들, 또 속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조언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쪽으로 가서 네 번째, 합격에 대한 신념을 가져라.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참 쉽지 않죠. 어떨 때는 자신감도 사라지고 낭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다시 신념을 세우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그런 제 경험을 통해서 또는 이제 지식을 이제 찾아서 만든 그런 지혜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넘겨서 다섯 번째, 포기하고 싶을 때 인내하라. 글쎄요, 우리가 이제 참고 견디는 것만이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때에 따라서는 포기도 지혜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중간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길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솔루션은, 해결책은 아마도 endurance, 인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험은 실력과 기술이 좌우한다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운이라고 하는 부분도 시험에서 분명히 5대1 경쟁력을 이제 갖췄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운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일단은 실력과 기술을 갖추고 시험에 임하는 것이 수험생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수험생활은 고통의 또 연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고통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면 결과도 고통스럽게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고통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의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수험생활을 즐긴다라고 생각하면 결과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차원 높은 그러한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기출문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보면은 앤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충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분철을 했습니다. 이 뒤에 보면 이제 부록이라고 돼 있어서 앤서 부분하고 이제 보충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분철을 하면 좀 더 편하게 좌측 우측으로 놓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목차도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뭐 기출분석 A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포놀로지, 모폴로지, 세멘틱스, 프라그매틱스. 제가 이제 General Linguistics라고 해서 작년 교재는 그렇게 들어갔는데, Social Linguistics라고 하는 과목을 제가 강의하면서, 원서를 강의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그런 General Linguistics보다는 Social Linguistics에 좀 더 포커스를 최근 경향을 통해서 보면 맞추는 것 같아요. 그 범위 안에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ocial Linguistics라고 하는 그런 영역을 하나 더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기에 출제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겨서 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해볼 텐데, 기출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기출 분석을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유형을 파악하는 거죠. 유형을 알아야 되죠. 그죠? 유형을 이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출제되는 범위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출제되는지를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이게 또 가장 중요하죠. 과거의 기출 문제를 현재에 이제 철저하게 정확하게 잘 분석을 해서 어떻게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거죠. 저는 3HWS 학습법에서 그걸 센스라고 이제 이름을 줘봤는데, 어쨌든 이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 실전 그러한 예상 문제를 통해서 출제 범위와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공부를 한 다음에 기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가까지 예측하는 것이 이 기출 분석의 이유나 또는 그런 목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형은 지금 2002년부터 2019년까지 기출 문항을 분석했을 때 2002년부터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으니까.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은 1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은 문항별 지문 내용과 교재 내용 연계 분석이라고 해서 주관식 세대가 있었습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문항을 어떻게 이제 출제를 했냐면 주관식으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출제한 경우도 있고 한국어로 출제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측에 보면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객관식으로 이렇게 출제를 했었습니다. 물론 1차가 객관식이고 2차는 논술형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었죠. 자, 그 다음에 2014년부터 2019년은 서답형 유형으로 출제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주관식과 객관식과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논술형이 포함된, 물론 기입형이 또 포함되어 있고요. 물론 기입형은 주관식에서도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주관식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답형에서는 2018년까지는 기입형과 서술형과 논술형이 융합되어 있는 그런 문항이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 2020년 대비 2019년 올해 시험에서는 기입형하고 서술형만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유형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지만 그 안에서의 작은 그런 변화도 우리가 좀 알고 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범위와 출제 내용은 이거는 기본심화 교재 A, B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제가 그러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일단 19쪽에 보면은 19쪽에 보면 출제 범위하고 출제 이제 내용들이 교재 목차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교재 목차에 보면은 챕터 2부터 챕터 9까지인데, 챕터 1은 프롤로지하고 프레닉스의 그러한 어떤 개념적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여기 이제 출제 내용에 이제 포함시키진 않았습니다. 출제 내용 분석에. 그래서 2장의 Consonant and Vowels부터 9장의 Phonological Rules까지 보면, 거기에 보면은
출제 내용 평가라는 게 있는데 교재에 따른 출제 빈도 분석이라 되어 있는데 온점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그죠? 온점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반점으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온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직접적으로 출제가 됐다는 거고 요거는 간접적으로 이제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이제 중요한 뒷받침을 해주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그 유형에 따라서 주관식, 객관식, 서답형 이렇게 유형으로 이제 구분을 했었고 그 각 챕터별로 거기에 어떻게 이제 그 간접적, 직접적으로 출제가 됐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챕터 2를 보면 Consonant Vowels는 직접적으로 출제된 경우도 있고 간접적으로 출제된 경우도 있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의 앞쪽에 이 부분을 배치했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어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모든 거의 그 포놀로지 지문에 다 포함이 이제 그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다음 프림스 앤 엘러펀스 부분은 이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직접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고 또 가장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또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distinctive feature는 이거는 이제 그 모폴로지하고 이제 연계해서 출제됐었고요. 여기도 역시 그 더 중요한 그러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yllables는 뭐 여전히 계속 출제가 가장 많이 최근에 와서 서답형 용어로 바뀌고 나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6장의 스트레스하고 7장의 인토네이션은 확연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주관식, 객관식, 즉 2002년부터 2013년까지는 직접적으로 여기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아마 그런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플루언스를 강조했었던 그런 측면에서 스트레스하고 인토네이션 출제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2014년 이후 서답형 용어로 이제 유형이 바뀐 경우에는 한 문제도 직접적으로 출제된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제외시킬 수는 없는 거고, 적어도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게 기평도 그렇고 서술형 문항으로 채점하기에는 다소 이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거의 직접적으로 출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 교육과정의 어떤 변화 다시 유창성에서 좀 더 정확성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중요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각 문항별로 또 유형별로 분석을 해보면 그 결과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런 분석 결과를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포놀로지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그러한 내용이 8번의 포놀로지컬 프로세스, 어시밀레이션, 디시밀레이션, 그다음에 딜리션, 인서션 뭐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실제 그게 빈도는 높지 않더라도 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죠? 그 데이터 분석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문항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honological rules. 사실은 프로세스나 룰을 그냥 굳이 구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기본 심화 교재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프로세스는 좀 더 큰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phonological 룰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인 그러한 환경에 따라서 포님이 엘러폰으로 달라지는 그런 환경을 기술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작은 개념이다 이렇게 크게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고, 포놀로지컬 룰 같은 경우는 여기서 16개의 룰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 시험에 출제됐던 부분이고, 또 한 문항씩은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좀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출 분석을 통해서 교재 내용과의 연계성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기출 분석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심화 A, B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어쨌든 기출 분석의 목표는 유형을 알아보고 범위와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그러한 그 범위에서 어떤 내용이 출제될 것인가를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이제 갖는 것이 우리 기출분석 과정의 목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먼저 포놀로지 부분을 봤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이제 17번까지 즉 서답형 유형의 모든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1번부터 한번 보죠.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문항 순서를 어떻게 정했냐면, 최근 문항을 먼저 보지 않고요. 서답형 유형으로 바뀐 14년도부터 그 추이를 우리가 한번 좀 그 알아보기 위해서 14년부터 19년까지 순서대로 나열을 했습니다. 자, 좌측에는 출제 문항이 있고요. 우측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학 서술형 쓰기 연습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통 이제 세 개의 이제 그 문장이나 뭐 단락을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게끔 가장 이제 좀 그 답안을 쓸 때 필요한 그런 표현들, 그리고 이제 그 이론적인 그런 지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직접 써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7, 8월에는 이제 손으로 학습하라, 공부하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제 서술형 문제를 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손으로 쓰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제한된 시간 안에서. 아무리 머릿속에 있어도 이거를 손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손으로 미리 연습하는 과정도 여기에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밑에 지문 및 자료 분석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빠르게 칠판에 이제 판서 내용을 참고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전 단계에 바로 하지 말고 그냥 자기만의 노트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정서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나중에 기출문항을 한 번 더 이제 볼 때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평 문제를 이제 먼저 보게 될 텐데, 기평 문제의 그 문항 구성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read the pass in the fill in the blank with one word에서 퀘스천과 디렉션이 동시에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네모 박스 안에 이제 패시지하고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평은 어쨌든 블랭크를 이제 그 채워넣는 한 단어나 뭐 두 단어 이런 것은 이제 그 디렉션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with one word로 이제 그 쓰게 돼 있죠. 자, 요거는 뭐 지문을 다 읽기는 쉽지 않은데 우리가 포님과 엘러폰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그 포님의 L 사운드하고 그 뭐냐 포님의 L 사운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각각의 다른 환경에서의 그런 그 엘러폰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가 포놀로지컬 룰로 기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 포님 L이 엘러폰, 이 빌라라이스드 L이 될 때에 실라블 스트럭처 안에서 어떤 실라블의 그런 그 구조 속에 들어갔을 때 이 빌라라이즈가 되는지를 지금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줄 읽어보면 the lateral phoneme L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포님 표시는 이렇게 슬래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러폰 표시는 어떻게 해요? 이 격가로로 브레이키스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빌라라이즈드 되는 경우가 있고 빌라라이즈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빌라라이즈드, non 빌라라이즈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4개의 지금 데이터를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L 사운드는 클리어 또는 라이트 또는 뭐 브라이트 L이라고 하고 빌라라이즈 된 소리를 뭐 다크L이다 이렇게 이제 이분법으로 크게 이제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거는 non 빌라라이즈드 라이즈드 된 경우고 요거는 빌라라이즈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1, 2번은 non-visualized,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visualized 되는 그런 이 데이터를 지금 주고 이거를
잘 분석하는지,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통해서 블랭크를 채워넣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맨 밑에 보니까 L is velarized. velarized 된다는 건 뭐예요? L 사운드는 그 혀의 끝 부분이 블레이드나 팁 부분이 엘비올라 리치에 이제 그 일반적으로 닿는 그런 엘비올라 사운드잖아요. 여기에서는 이 레터럴 포님이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엘비올라란 말은 뺐죠. 이게 L 사운드는 플레이스로 따지면 엘비올라고, 그 다음에 이제 매너로 따지면 뭐가 되죠? 리퀴드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다른 매너 방식의 그 레터럴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엘비올라라고 하면 주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클리어, 그 다음에 뭐 라이트, 그 다음에 뭐 브라이트, 이런 이제 용어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다크엘이라고 하는 건데, 요때 L 사운드는 혀의 백 부분이 빌럼 쪽으로 올라가면서 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모음성을 이제 갖게 되는 소리인데, 자,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그 보도록 할 텐데, 한 번 더 출제가 됐었죠, 2019년도에.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 엘비올라라는 그런 그 플레이스 용어를 의도적으로 이제 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엘비올라 하면 엘비올라 리치의 플레이스만을 이제 우리가 전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터럴 포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24개의 자음을 레터럴하고 넌 레터럴로 구분한 다음에 L 사운드는 유일하게 레터럴 사운드죠. 이게 뭐냐면 공기의 흐름이 입 천장 쪽으로 흘러갈 때 중앙으로 흘러가지 않고 혀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그렇죠? 이게 레터럴이라는 거는 그래서 설측 음이라는 뜻이에요. 레터럴 사운드 하면은 그래서 L 사운드를 낼 때는 이게 이제 그것이 엘비올라 리치 쪽에 관여를 하든 아니면 그 빌럼 쪽에 관여를 하든 공기 흐름이 중앙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혀가 중앙을 막고 있기 때문에 양옆으로 흘러가는 소리예요. 요거는 이제 포네틱적인 측면에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린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 빌라라이즈 되는 그러한 그 경우, 그 환경을 거기 보니까 if and only if it is parts of blank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슬라브 안에서의 이제 그 용어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슬라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를 갖죠? 슬라브는 크게 보면 이분법으로 운셋과 라임으로 이렇게 구분하죠. 그죠? 그 다음에 라임은 모음이 이제 주로 들어가는 뉴클리어스. 그 다음에 이제 자음이 들어가는 코다. 그래서 영어의 그 잉글리시 슬라브를 보면은 온셋은 자음이 3개까지 올 수 있죠. 물론 자음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클리어스는 모음이 오는 자리죠. 물론 이제 이 모음을 크게 3가지로 우리가 또 구분하면 단모음이 있고, 그 다음에 장모음이 있고, 이중모음이 있죠. 어쨌든 모음이 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텐스 바울이 있고, 텐스가 있고, 렉스가 있고, 또 이중 딥송이 있죠. 요거는 이제 모노송이 되는 거고, 자, 코다 자리는 당연히 이제 자음이 오는데 서픽세이션이 일어나면은 4개까지 자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수의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뉴클리어스는 당연히 이제 음절의 핵, 소리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어블리가토리한 그런 그 요소가 됩니다. 그랬을 때 사실 답이 라임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L의 위치가 L 사운드의 위치가 코다에 오거나 아니면 슬래빅 L이, 우리가 이제 슬래빅 컨소넌트에는 네이저라고 리퀴드가 있죠. 그렇죠? 그 슬래빅 L이 되는 경우에, 즉 뉴클리어스가 되면 바로 빌라라이즈 된다 이런 얘기죠. 빌라라이즈 된다는 것은 혀의 그 백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혀의 이 뒷부분으로 가서 이쪽으로 옮겨가서 L 사운드를 낼 때 좀 더 이제 둔탁한 그런 그 소리를 이제 갖게 되죠. 모음성에 좀 가까운 소리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크 L이다 또는 빌라라이즈 됐다 할 때 이 다크 빌라라이즈 되는 그런 그 음절 구조상의 위치는 코다가 되거나 아니면 뉴클리어스가 되거나, 그랬을 때 바로 라임의 한 부분이면 빌라라이즈가 된다 이런 얘기죠. 라임 한 부분이라는 건 뉴클리어스이거나 코다 위치에 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번 데이터를 보니까 림, 클라임, 그죠? 락 할 때
모음 앞에 L 사운드가 왔고 그 L 사운드는 음절 구정상 온셋에 위치하죠. 그죠? 자, 온셋에 위치합니다. 자, 이번 데이터를 볼까요? Miller, 그 다음에 yellow, blue. 여기는 이제, 단어의 word internal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1번은 이제 word initial인데, 단어의 중간에 들어가 있을 때 이제 자음의 그 슬라블에서의 위치를 정하는 그런 프린시플이 있었죠? Maximal Onset Principle이라고 해서. 그래서 일단 온셋에 먼저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Miller, yellow, 그죠? below 할 때, 이 L 사운드 위치가 바로 온셋에 위치한다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표현하면은 칸소넌트, 모음 앞에 칸소넌트가 이렇게 두 개 오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오는 경우도 있죠. 그랬을 때 요 위치, 요게 지금 L이 왔을 때는 온셋의 위치고, 그죠? 그 다음에 모음과 모음 사이에 끼었을 때 자음이 중간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자음이 바로 L 사운드이라면 이거는 전부 다 온셋 포지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온셋일 때는 non-velarized, 즉 클리어 L이나 라이트 L, 브라이트 L 사운드로 가볍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림 밑에 밀라 할 때 요거는 엘비올라 리치의 그 텅팁이나 텅 블레이드 부분이 관여하면서 나는 소리다 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보세요. meal, feel, pile, milk. 발음을 해봐도 우리가 1, 2번의 L 사운드하고 3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발음을 해도 그 다르죠. meal 하지 않고 meal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feel 하지 않고 feel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은 그 위치를 보니까 전부 다 모음 뒤에 와 있죠. 단어의 끝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코다 포지션에 나타난다. 즉 모음 뒤에 이렇게 나타난다. 여기 자음이 이렇게 왔을 때 이 위치, 그죠? 물론 자음이 두 개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miracle 경우에는 어쨌든 자음이 L 사운드로 하나만 오든 아니면 또 다른 자음이 오든 간에 이 위치, 즉 코다 위치에서는 어때요? 빌라라이즈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mirror 할 때 L, 이게 혀의 뒷부분이 이쪽으로 이렇게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네 번째 데이터는 middle, 그 다음에 bubble, tunnel. 자, 여기도 똑같아요. 모음 뒤에 자음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음 뒤에 바로 L 사운드가 아니라, 자음으로서 L이 아니라, L이 뒤쪽에 오고 C1, C2라고 한다면 C1 또 다른 자음이 있죠. 근데 그 또 다른 자음이 뭐냐면 absent라는 거예요. 이 L 사운드는 리퀴드 4번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 소나리티 하이라키에서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한 대로. 그래서 드나 부나 거기 보니까 느 사운드가 왔네요. 그죠? 그래서 드, 부, 느. 근데 채널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여기 L 사운드가 여기에 나타나는데 요거는 4번이고 얘는 여기에 3번이잖아요. 3번이고 요거는 2번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고 스탑 사운드니까 내전 3번. 그러니까 피크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의 피크가 형성이 되죠.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슬래빅이 된다. 슬래빅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슬래빅 컨소넌트라는 것은 얘가 뉴클리어스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뉴클리어스. 자, 그럼 빌라라이즈가 되는 환경은 코다이거나 뉴클리어스가 되면 여기 슬래빅 컨소넌트가 됐으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요거죠. 뉴클리어스나 코다를 합치면 뭐가 돼요? 라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라임의 부분이기만 하면 L 사운드는 즉 레터럴 포님 L은 빌라라이즈 된다. 연구계화 된다. 자, 이걸 물어봤던 건데 사실은 이 문제를 제가 2014년도에도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많이들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라블 스트럭처를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요. 이러한 슬라블 스트럭처의 구조를 알고 그리고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해서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그 블랭크를 채워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 분석을 못했거나 분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의도성을 잘 몰랐으면 이 라임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워드를 찾기가 쉽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기출 분석을 제가 이제 해드리고 또 정답을 여러분이 확인하면서 아 그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상당히 그 좋은 첫해 기입형 문제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지문을 보면 아주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이 라임이 가장 그 기입형으로 가장 난이도 있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했지만 기타 나머지 어떠한 또 중요한 온셋이나 코다라든가 뭐 뉴클리어스라든가 슬래빅이라든가 이러한 그 부분을 블랭크로 만약에 이제 그 놔둔다 하더라도 좋은 기입형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컴플리멘터리 디스트리뷰션 할 때 컴플리멘터리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그 밑에 데이터 4번 데이터 밑에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좋은 그런 그 지문 내용인 것 같아요. 자, we can see that L and L 근데 앞에는 clear L이고 뒤에는 이제 그 dark L이 되겠죠. 자, 위에서 clear, dark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in complementary distribution. 자, complementary distribution이라는 건 뭐야? 상보적 분포라는 거죠. 상보적 분포라는 것은 의문 환경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1, 2번의 의문 환경하고 3, 4번의 의문 환경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clear L, 여기서는 dark L로 이제 바로 이 엘러폰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폰인과 엘러폰의 관계는 의문 환경을 기준함으로써 포노로지컬 룰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 환경은 바로, 물론 또 그 안에서 1, 2, 3, 4번이 각각 다른 환경이죠. 그죠? 1, 2, 3, 4번이 각각 또 다른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complementary distribution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lear L appears in a onset position. 자, onset의 밑줄 가보세요. onset position에 나타나. 그죠? clear L은 onset position에 나타난다. 즉, non-velarized L은 onset position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while 반면에, dark L은 appears in a coda position. 그죠? 여기와 coda position. 얘도 원래는 coda position이죠. 그죠? 여기 보세요. 모음 뒤에 왔으니까 단어 끝이니까 코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또 다른 자음이 이 L보다 소나리티가 더 낮은 놈이 오게 되면, 얘는 4번이니까 1, 2, 3번이 오게 되면 피크가 형성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본 겁니다. 얘를 코다로 본 거예요. 3, 4번을.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3번 코다 포지션 as in 3. 자, 3번에서는 코다 포지션이고 여기도 코다 포지션으로 볼 수 있다면 얘가 빌라라이즈가 이제 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뭐가 돼 버려요? 겉으로 보기에는 코다 포지션이지만 요게 뉴클리어스, 요게 뉴클리어스가 되는 거죠. 피크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 코다 포지션만으로는 이제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However, the cases in full cannot be explained by this rule. This rule이라는 것은 코다 온셋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because dark L is syllabic 된다 그랬죠? And constitute nucleus. 자, nucleus에 밑줄 가보세요. nucleus를 형성하는 경우. 자, constitute nucleus which is usually occupied by vowel. 원래는 nucleus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은 다 뭐야? vowel이죠. 근데 요 위치에 네이절이나 요 위치가 아니라 이 뒤쪽에 바울 다음에 컨소넌트 1, 2가 있을 때 이 2 자리에 네이절 사운드나 그죠? 문흥 네이절 사운드나 리퀴드가 오게 되면은 요것이 뉴클리어스가 된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고 여기 뉴클리어스가 된다는 거죠. 물론 요 위치도 몸이 올 수 있는 위치인데 자음에서 피크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뉴클리어스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셨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by minimally modifying the above로 그래서 onset position, coda position, 즉 coda position에 대한 룰을 이제 좀 더 수정을 함으로써 어떤 more accurate rule, 즉 velarized and accurate 룰을 만들어 본다면 the lateral phoneme L is velarized if and only if it is parts of the rhyme.
있죠? of a syllable이 뭐 생략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용적으로 우리가 컨텍스트상에서 syllable의 어떤 그 부분을 지금 이제 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 온셋을 쓰든 코다를 쓰든 뉴클리어를 쓰든 라임을 쓰든 그렇죠? 이 네 개 중에서 이제 써야 되는데 뭐 엉뚱하게 다른 것들을 쓴 분들도 많이 있었고 라임을 쓰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오케이. 자, 아주 전형적인 기입형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문제라 조금 시간을 좀 투자를 해봤고요. 자, 넘겨서. 자, 이거는 그 포놀로지의 디스틴티브 피처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모폴로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폴로지 문제는 최근 경향을 보면 이 포놀로지하고 이제 융합이 돼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러니까 고난도의 문제로 출제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모폴로지하고 포놀로지를 같이 이제 융합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뭐 간단하게 그냥 개념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 자세히 그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AL이 이제 그 첨가됐을 때 명사에 AL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효용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동사에 AL, 서픽스죠. AL을 붙여서 명사를 만드는 경우인데, 여기는 포놀로지컬 컨스트레인트가 이제 특별히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요럴 때는 포놀로지컬 컨스트레인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세 가지 requirement, condition, 뭐 constraint 이러한 그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requirement라고 했는데, 첫 번째 requirement는 그 지문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기 슬라블이 두 개 있을 때 AL이 이제 그 붙게 되면은 마지막 슬라블에 스트레스가 이제 주어져야지만이 AL이 붙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음절에 이제 강세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 마지막 음절을 보니까 모음과 자음으로 이렇게 끝났을 때 이 자음에 컨스트레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디스틴티브 피처로 기술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리퀘어먼트는 바로 이건 다 똑같은데, 요 마지막 슬라블에 강세가 주어지는 부분에 보니까 자음이 두 개 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C1, C2로 오는 경우 여기에 또 컨스트레인트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것을 디스틴티브 피처로 기술하라.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문제고, 이런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하려면 디스틴티브 피처에 대한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거기 보면 anterior, coronal, sonorant, continuant 이러한 그 피처에 대한 부분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내추럴 클래스를 적절하게 연결하고, 그리고 주어진 데이터에 바로 그 접목을 시킬 수 있어야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anterior, coronal 같은 경우는 place 피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소노런트 컨티뉴언트 같은 매너 피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기본 심화 교재를 통해서 아주 많이 이제 공부를 했었고, 또 제가 표로 아주 그 눈에 보기 쉽게 오가나이즈 시켜서 시각화 시켜서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 그 조금 풀어보시면서 아마 기본 심화 교재를 참고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사실은 이런 환경을 찾는 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 주어진 데이터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런 분석 연습을 우리가 끊임없이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은 다소 쉬운 아주 그런 그 기평 문제였습니다. 우리 포님 2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그런 그 엘러폰을 다양한 환경에서 가질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에스포레이션이 되는 경우, 언에스포레이션이 되는 경우.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글로탈라이제이션, 글로탈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플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그 엘러폰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는 글로탈라이제이션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트 사운드가 포님이 자, 1번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글로탈라이즈 되는 경우고, 2번 데이터에서는 글로탈라이제이션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글로탈라이제이션. 명사형으로 쓰면 글로탈라이제이션, 수동형으로 쓰면 글로탈라이즈드. 여기는 non 글로탈라이제이션.
굳이 상대적 개념으로 하자면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글로탈라이즈 되는 의문 환경이 뭐냐 이런 얘기죠. 글로탈라이즈 되는 의문 환경을 보니까 1번 데이터에 주어져 있네요. 그죠? 물론 요거는 이제 폰인과 엘러폰의 관계니까 1번 블랭크에서는 엘러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탈 스탑,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글로탈 스탑 밑줄가 없어요. 요거는 포님 is realized, 그죠? 또는 articulated, produced 다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as an allophone, 트의 하나의 또 다른 이제 이음이다. allophone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batman, 그 다음에 catnap, butler, atla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 사운드가 전부 다 글로탈 스탑이 되더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스탑 사운드는 크게 세 가지의 이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님상. 그래서 그 바이레이비얼 스탑, 푸브무, 그죠? 푸브무가 바이레이비얼 스탑이고, 그 다음에 엘비올라 스탑, 엘비올라 리치의 혀가 딱 붙으면서 이제 그 폐쇄 막으면서 나는 소리죠. 그래서 트드는 사운드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빌라 스탑. 자, 빌라 스탑은 뭐가 있어요? 크그 응 소리가 있죠. 그래서 문응은 네이절 스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푸브, 트드, 크그는 오랄 스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위치에 따라서 바일레이비얼, 엘비올라, 빌라 다 기억나세요? 자, 기억이 잘 안 나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다시 기본심어 기제를 항상 옆에 놓고, 이렇게 옆에 놓고, 확인을 해 두시고, 다시 또 암기를 해 두시고,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그 트의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모음과 모음 사이에 트가 있는데 이 트가 하나만 있다면 당연히 그것이 온셋 포지션이 되겠죠. 근데 트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뒤에 자음이 하나 더 따라오고 있죠. 거기 보세요. 트, 바텀 할 때 트무. 그죠? 트무. 요 위치에 지금 보니까 트하고 무가 왔죠. 그죠? 모음과 모음 사이에. 두 번째 트하고 느가 왔죠. 그죠? 세 번째 뭐가 있나요? 트하고 르 사운드가 왔죠. 그죠? 트하고 르 사운드가 왔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애틀라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하고 르 사운드가 왔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그 모음 앞에, 모음 요거를 보면 모음 앞에 컨소넌트가 두 개 있을 때 이게 더블 온셋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이거는 포네틱스 컨스트레인트에 의해서. 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영어의 그런 음절 구조를 통해서 많은 연습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가운데 끼어있는 인터보컬릭 컨소넌트라고 하는 거죠. 그죠? 모음과 모음 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이 컨소넌트 클러스터가 둘 다 온셋이 될 수도 있죠. 물론 세 개가 와도 온셋이 될 수가 있죠. C, 여기 모음과 모음 사이에 C1, C2, C3인데 이것이 배열이 어떤 경우에 스로 시작하고 푸트크 중에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어프락시먼트 중에 하나이면 일반적으로 C1, C2, C3가 전부 다 온셋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게 트리플 온셋 클러스터가 가능한데 자, 그것까지도 우리가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발음을 해보면 알죠. 그래서 트르나 트느나 트무 같은 경우는 온셋으로 동시에 C1, C2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를 시켜줘야 돼. 그래서 트는 앞에 있는 모음과 연결되는 코다 포지션에 나타나는 소리입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이게 C1, C2가 둘 다 온셋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있는 경우들은. 그래서 트는 앞 모음과 관련해서 코다가 되는 거고 뉴클리어스 관련해서 여기 뒤에 뒤따르는 무나 느나 르 사운드 같은 경우는 온셋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것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글로탈라이제이션이 되는 경우는 바로 여기 있는 트 사운드가 뭐다? 코다 포지션에 위치했을 때 글로탈라이즈가 됐다. 이걸 이제 써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자, 이 2번 데이터는 거기 보니까 물론 답은 여기서 온셋 포지션을 쓰는 게 답이었어요. 그죠? 온셋 포지션을 쓰는 게 왜냐면 이 non 글로탈라이제이션이 되는 위치는 얘는 뭐냐면은 온셋 포지션에 왔을 때 상대적으로
글로탈라이제이션은 코다 포지션에 왔을 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1번 데이터를 잠깐 받고 그 밑을 보면 while the two intervals in one can be produced, 그죠? 위에서는 realized as a glottal stop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거를 뭐 온셋 포지션이다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그럼 바로 코다 포지션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럼 코다 포지션이 되면 바로 이제 답이 온셋 포지션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럼 the two intervals 2에서는 cannot realize as glottal stop. 왜 그러느냐? 자, 그러면 2번 데이터를 보면 1번 데이터는 지금 이제 코다 포지션이라는 걸 이제 미리 분석을 해드렸고, 자, 2번은 카운터펄스가 되는데 똑같아요. 위치는 그죠? 똑같이 여기가 트 사운드가 오고 뒤에 컨소넌트가 하나 오고 여기도 트 사운드가 오고 뒤에 컨소넌트가 오는데 그 컨소넌트를 분석을 해보니까 뒤에 자, 여기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봤죠? 보니까 atrocious, 그죠? atrocious, attraction, 그 다음에 atrophy, atro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트루 사운드로 되어 있네요. 네 개가 전부 다 전부 다 트루로 되어 있어요. 자, 트루는 모음 앞에서 더블 온셋이 가능하냐? 이건 더블 온셋 가능하죠. train 같은 경우도 많고 try도 있고, 그러니까 트루 사운드는 오케이. 온셋으로 항상 올 수 있는 그런 더블 온셋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트는 코다가 아니라 뭐가 돼요? 뒤따르는 모음의 앞에 위치하는 온셋이 되는 거죠. 슬러버 스트럭처 상에서 보면.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다시 정리하면 트르 사운드는 온셋으로 올 수 없어요. 그런데 L 사운드는 올 수 없지만 R 사운드는 온셋으로 올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드르도 마찬가지. 드르는 안 됩니다. 더블 온셋이 안 되는데 드르 같은 경우는 더블 온셋이 가능하죠. 얼마든지 drain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기본 심화 규제에 그 더블 온셋, 그 다음에 이제 뭐 더블 코다 부분이 그 좌측, 우측, X축, 우측, Y축으로 해서 자세하게 표로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2번 데이터의 트 사운드는 어느 위치에 이제 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글로탈라이제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온셋 포지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는 코다 포지션이고 얘는 더블 온셋이 가능하니까 온셋 포지션. 그리고 요것과 요거의 관계는 얘는 포님이고 요거는 엘러폰이다. 포님 2는 엘러폰, 글로탈라이즈 된 경우하고 글로탈라이즈 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엘러폰스. 그죠? 분포는 complementary distribution. 자,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의 문제하고 2015년도의 문제가 또 포님과 엘러폰에서 포놀로지컬 룰을 기술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그런 그 방향으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계속 이런 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좀 숨이 차죠? 네, 제가 좀 숨이 찹니다. 자, 4번 문제. 이건 사실 제가 기출심암 그 교재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거 하나만 그 일일이 다 분석을 하자면 거의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예전에 이것만 심층 분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뭐 40분도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저는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그 가이드를 제공하고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그런 측면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술형 문제니까 한번 보면 서술형 문항의 구성은 read, pass, and follow direction이라고 하는 퀘스천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passage의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지식적인 내용을 이제 그 설명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디렉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항 구성은 question과 passage와 그 다음에 데이터를 포함하는 passage와 디렉션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서술형은 디렉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항을 바로 이제 그 분석을 할 때, 그래서 답안을 쓸 때 일단 패시지의 내용을 빨리 한번 훑어보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나서 디렉션을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자세히 패시지를 먼저 보지 말고 일단은 쭉 그 스캔을 하면서 이게 이러이러한 내용이겠구나라는 것을 빠르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디렉션을 좀 더 꼼꼼하게 미리 보고 다시 패시지를 읽어가는 것이 가장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words such as music, 그 다음에 cube are pronounced in the same way in both American English and British. 그러니까 American English하고 British English에서는 같은 소리가 나지만 다르게 나는 경우들도 있더라. 그 다르게 나는 경우를 지금 1A, 1B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역시 2A, 2B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3번 데이터에서는 쭉 이렇게 스킵해서 보면은 이거는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요 발음 기호가 바로 뭐냐면 펠라탈 글라이드죠, 그죠? 이 펠라탈 글라이드가 거기 나와 있는 대로라면 어떤 자음을 뒤따를 때 can not follow 하는 경우가 있고 can follow 하는 경우가 있다. can not follow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딜리션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고 can follow라는 것은 딜리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딜리션을 다른 말로는 이제 드라핑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타이틀에 야드 드라핑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는 이게 이제 야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드 드라핑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용어를 써봤는데 결국은 이 펠라탈 글라이드의 딜리션 현상을 지금 딜리션 되는 경우하고 노 딜리션이 되는 경우에 의문한 경우를 이제 기술하라고 하는 것이 디렉션인데 디렉션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 주어진 데이터는 1B, 2B, 3번만 보면 됩니다. A 데이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카운터파트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 거고, state conditions, 그죠? When 펠라탈 글라이드 또는 야드 cannot follow alveolar consonants. 자, 여기에 나름대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밑줄가 없어요. alveolar consonants. 자, alveolar consonant는 트드, 느, 스즈, 르르 7개가 있죠. 그죠? alveolar consonant. 그리고 alveolar consonant를 우리가 또 이 매너로 구분할 때 absent하고 sonorant를 구분하죠. 그죠? 자, 그런 구분 방식도 우리가 좀 적절하게 여기 답안을 쓸 때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분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냐면은 펠라탈 글라이드가 can, follow가 이제 생략이 됐겠죠? alveolar consonant 부분이 생략이 된 can in American English. 자, 이 두 가지 측면을 이제 기술을 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1A 브리티시 잉글리시에서는 항상 이 펠라탈 글라이드 사운드가 나타나요. 거기 보니까 tuition, duration, endure, annuity, 그 다음 perpetuity, 그 다음에 voluminous.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세대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저 영어 배울 때는 이 펠라탈 글라이드가 당연히 들어가는 소리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tuition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tuition이라고 발음을 했었어요.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메리칸 잉글리시에서는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주로 특히 alveolar 사운드를 뒤따르게 될 때 그러니까 alveolar 사운드를 팔로우 한다는 얘기는 얘가 거기 보면 alveolar 사운드 뒤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소리가 사라져요. cannot follow가 됩니다. 여기서 표현을 cannot follow라고 했어요. 그래서 tuition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이를 B를 보면 tuition이라고 발음합니다. 펠라탈 글라이드가 사라졌죠. 그죠? duration 사라졌죠. endure 사라졌죠. 그 다음에 annuity 사라졌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게 cannot follow로 이렇게 파이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파이로 표시되는 경우는 1B하고 2B예요. 이 아메리칸 잉글리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경우냐면 거기 분석을 해보면 트드 그 다음에 annuity, vulnerable, perpetuity 할 때 annuity, voluminous 할 때 보면은 거기 느 사운드하고 L 사운드, 그죠? 느 사운드하고 L 사운드가 뒤따르는 경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타날 때 트드, 느 사운드가 오게 되면 이 펠라탈 글라이드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죠? 자, 여기 아니라 이쪽이 되겠죠. 이렇게.
펠라탈 글라이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던 것이 원래는 브리티시 잉글리시에서는 요 위치에 이렇게 나타났었잖아요. 그런데 아메리칸 잉글리시에서는 요게 나타나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환경을 지금 기술을 하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B를 보니까 이 B는 어떤 경우만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은 브리티시 잉글리시에서는 당연히 나타나고요. assume 이렇게 발음하죠. superb, 그죠? exude 저도 이렇게 발음합니다. resume 이렇게 발음해요. 근데 아메리칸 잉글리시의 그 스피커들은 어떻게 발음하면 assume, 그죠? superb, exude 그다음에 resume 그래서 펠라탈 글라이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보니까 전부 다 스 다음에 왔을 때, 그죠? 스나 즈 다음에 왔을 때 사라지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3번 데이터는 브리티시 잉글리시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칸 잉글리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can follow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니까 어떤 경우냐면 여기는 스즈가 아닌 르만 해당이 돼요. 거기 보니까 해보세요. continue 할 때 new 할 때 펠라탈 글라이드 사운드가 나타났죠, 그죠? 그다음 by and newer 할 때 newer에, 그죠? new 사운드 다음에 그 펠라탈 글라이드 소리가 나타나 있죠. 그다음에 valuable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valuation 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는 지금 보니까 앞에 느나 르 사운드가 왔을 때, 자, 그러면 여기가 똑같잖아요, 그죠? 느나 르 사운드가 왔을 때 can나 follow 하는 경우도 있고 can follow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이 차이를 구분해 줘야 된다는 거야. 어떨 때는 can나 follow고 어떨 때는 can follow인지, 그리고 트드스즈를 따로 구분해 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absent, alveolar absent. 자, 우리 포놀로지컬 룰을 기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추럴 클래스를 묶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트드스즈로 각각 포님을 기술하지 않고 얘를 묶어서 alveolar 사운드죠, 그죠? alveolar 사운드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트, 드, 느, 스, 즈, 르가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L 사운드는 지금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트드, 스즈가 하나로 묶이면 뭐가 돼요? absent가 되고, 그 다음에 느하고 르 사운드를 얘를 묶으면 뭐가 될까요? 느하고 르 사운드를 묶으면 sonoran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트드, 스즈는 어쨌든 간에 cannot follow에 이제 그 나타나는 그런 alveolar consonant가 되고, 그 다음에 르 같은 경우는 cannot follow인 경우도 있고 can follow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다른 컴플리멘탈 디스트리뷰션, 음운 환경을 얘는 기술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 차이를. 자, 그랬을 때 뭐까지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음운 환경을 기술할 때 음절 단위, 그 다음에 단어 단위에서의 그런 그 음운 환경,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느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확인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요거를 이제 기술을 해보면 3번을 먼저 볼게요. 3번을 보면 continue 할 때 t의 강세가 있죠. 강세 표시를 해봤어요. continue, 그죠? 그 다음 by 의 강세 표시를 해봤어요. by annual.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공부를 할 때 적어도 영어 교사가 되려면 우리가 이제 그 2002년부터 2013년까지를 뒤쪽에서 풀어보겠지만 이 강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플로지를 또 이 문제를 풀어볼 때도 마찬가지로 이 접사하고 강세의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강세를 받고 안 받고가 이 컴플리멘터리 디스트리뷰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T의 강세가 있어. continue, 그 다음에 by annual, 그 다음에 value 있습니다. valuable, 그 다음에 valuation에 있죠? ation. 그러니까 ION이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명사형 그 서픽스가 있잖아. ION이나 SION이나 뭐 TION이나 CATION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강세가 션,
이런 식의 강세가 주어지고 여기 cation 요게 강세가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물론 ITY 같은 경우도 이 아분절의 강세가 주어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접사가 붙으면 그 아분절의 강세가 주어진다는 거. 이건 cation이니까 여기에 바로 강세가 주어지고요. fi로 끝나는 경우는 cation으로 되죠. purify, purification. 자, 이것도 우리가 모플로지 공부하면서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이제 그 연결을 시켜서 이 강세 위치를 우리가 이제 또 파악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valuation. 그러면 이 느나 르가 들어가 있는 음절을 보니까 얘는 강세를 받지 않는 음절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inner unstressed.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unstressed 슬라블에 있을 때는 가 unstressed 슬라블에 있을 때는 그대로 이 펠라타 글라이드 사운드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 느나 르, 엘비올라,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랬죠? 엘비올라 소노론트를 뒤따르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는 트드 스즈 같은 경우는 여기 요거죠. 지금 요걸 먼저 봐야 되겠네요. 느하고 루 같은 경우는 요거는 스트레스 슬라블, 이너 스트레스트 슬라블 안에 상보적으로 분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서 기술을 해주는 게 가장 어려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1B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B를 보면은 annuity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ITY 같은 경우 그 앞에 강세가 주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annu의 강세가 주어지는 거. annu. 그러면 nu니까 annu 이렇게니까 여기에 강세가 주어진다는 얘기는 스트레스 슬라블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죠? onset, 여기에 nucleus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voluminous 할 때 이렇게 발음이 돼요. voluminous. 그러면은 루잖아요. 그죠? 루에 여기에 강세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레벨 안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상보적 분포를 찾아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드나 스즈는 강세 위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드, 스즈가 오게 되면은 펠라탈 글라이드는 cannot follow, 이거를 cannot follow, 뒤따르지 않는다, 드롭도 된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과의 상부적 분포를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비올라 컨소넌트라는 것을 디렉션에서 이제 단서로 줬고, 그 엘비올라 사운드를 트드 스즈는 압선트, 늘르는 소노론트 구분하고, 늘르가 스트레스 슬라블 안에 있을 때, 이건 언스트레스 슬라블 안에 있을 때, 그래서 cannot follow, can follow 이런 내용을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어려웠죠? 자, 그래서 주어진 그 예상 모범 답안을 통해서 많은 연습을 또 해보시고 이 데이터 분석을 하나하나 해보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도전 의식을 지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 본 이런 내용들은 거의 우리가 이제 잉글리시 그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 그 AEP라고 보통 이제 약어로 이제 이 교재를 우리가 SG나 뭐 TG 이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보충 자료 보시면요. 보충 자료 보세요. 거의 이 포놀로지 부분은 거의가 다 이 AP에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전을 전부 다 밝혀놨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4번까지 풀었는데 일단 한번 보세요. 그 220쪽에 보면은 1번 문제가 요거는 이제 그 필립 카에 똑같이 나왔어요. 필립 카의 이제 그 잉글리시 포네틱스 앤 포놀로지, 제가 작년에도 그 시그마 코스에서 원서 교재로 진행했던 그 교재에 그대로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원서 교재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포놀로지 같은 경우는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그 포놀로지 책 한 권만 제대로 공부를 하면 거의 90% 이상이 거기서 지금 출제가 됐었고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뭐 그런 내용을 충분히 공부하고 있다면 뭐 지문 출처가 설사대가 공부하는 원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거기 나와 있죠, 그렇죠? Philaris occurs in the rhyme of a syllabl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clear L은 in the onset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요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출제를 했다는 거.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에 지문 출처 나와 있죠? Applied English Phonology, 글로탈 스탑.
방법에 대해서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비슷하게. 데이터도 거의 비슷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금방 봤던,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역시 70에서 71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답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무턱대고 우리가 원서를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주로 이제 그 출제자들이 그 어떤 문헌을 이제 참고하는지 정도를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 대부분의 프로놀로지 문제는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프로놀로지 야바스의 이 책에서 출제를 하고 있다. 제가 그 작년에도 역시 그 몇 문제가 여기서 출제됐는지 다 밝혀드렸는데 여기 뭐 그대로 지문 출제가 더 있으니까 거의 90% 이상을 여기서 출제하고 있다는 거. 뒤에 이제 5번부터 나머지 쭉 풀어볼 텐데 거의 다가 이 책에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전을 다 밝혀놨으니까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확인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 보충 자료를 통해서 꼼꼼하게 그 부분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이제 그 출제가 됐는지 그렇다고 똑같이 그 지문을 똑같이 활용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물론 기입형 같은 경우도 뭐 똑같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이제 패러프레이즈를 한다든가 용어를 좀 더 그 제너럴라이즈 시킨다든가 특히 포네믹 밸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운드 밸류로 이렇게 좀 바꿨죠. 그래서 교수법적인 측면에서 좀 그 접근할 수 있도록. 자, 물론 그것은 이제 패시지 안에서 프롬 더 패시지에서 쓰는 문제였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 사운드 밸류도 맞고 포네믹 밸류도 맞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그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여러분이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구조화시켜서 분석을 해보면 한눈에 여러분이 그 확인할 수가 있고 그것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 구조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 나가는 연습을 이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쉴게요. 쉬었다 할게요. 오케이? 네.